일단 FOMC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임금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기에 어떤 시점일까 그리고 우리 경제 그리고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견뎌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머리 자르려고 미용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서로. 뭐 원래 남자들 미용실 가면 별로 할 얘기 없잖아요. 저 잡니다. 네, 저도 이제 눈 감고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이 얘기를 저 얘기 막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요즘에 뭐 요새 애들이 그 옛날에는 뭐 일 배우러 다녔는데 뭐 월급 따지고 주휴수당 따지고 뭐 미용사분들이. 네.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뽑으려 그러는데 엄청 비싸고 근데 뭐 실력은 없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임금이나 몇 년 된 디자이너 연봉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뭐 뽑기도 어렵고 막 그런 하여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미용실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되다 보니까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산업계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거의 지역 공단은 대부분 최저임금이에요. 거기에 이제 추가 수당,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걸 더해서 최저임금이 대충 한 200만 원 뭐 언저리 된다 그러면 네네. 거기에 그 보통 3교대 돌거나 네. 아니면 2교대 돌거나 하면은 12시간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4시간은 1.5배가 되니까 그러면 얼추 300만 원? 그게 거의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돼요. 그 동네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네.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뭐 제가 어디서 또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하고 평균임금의 관계는 그 쫓기는 관계예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보통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좀 높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러면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이 점점 따라가요. 그럴수록 최저임금이 적용받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원래 제도의 취지는 저기 아랫단에 이거보다 덜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따라잡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 늦게 따라잡느냐의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도 그만큼 못 올려주게 되는 그러다 보니 이게 붙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한참 하길래 제가 그러면 서비스 요금을 좀 올리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로서는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경제 분야 있다 보면은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고 맞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대답을 기다리셨는지 아이고 안 그래도 올렸다. 했고 그 손님부터 올려서 그래, 받아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밑밥을 까셨나. 근데 어쨌든 아직 손님들이 요금에 적응되지 않았으니까 뭐 이번 달까지는 그전 요금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린 요금을 적용하려고 그런다. 근데 보니까 무려 한 25에서 30%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원래 가격을 올리는 게 그 메뉴판 이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메뉴판을 바꾸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좀 누적이 돼. 그리고 올리는 순간 뿅 하고 올라. 그러면은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30%가 오르진 않았지만 이게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체감하기는 물가 상승률이 4%다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물가 좀 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실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위스키 좋아하거든요. 물론 비싸서 딱 사서 한 2잔만 먹고 그 다음부터 소맥 뭐 이런 식인데 요즘에 위스키 가격도 이번 주말에 이번 어린이날에 위스키. 이게 대본에 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솔직해지네 얘기가. 근데 거의 가격이 거의 한 30% 정도 올랐어요. 이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가 물가 얘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는 고물가인 적이 최근 10년 내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뭔 개소리냐. 지금도 살기 맨날 힘든데. 맨날 힘들었는데 맨날 물가 올랐지 뭐 물가 떨어진 적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로 하는 게 그분들이 부담을 가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10년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꽤 높은 나라였기 그쵸. 때문에 그나마 물가 성장률이 좀 물가 상승률이 있었던 거지 미국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살면서 고물가라는 걸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를 하시는 경제학자들도 고물가에 대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물가가 오르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제에서 얘기하는 고물가라는 수준은 우리는 최근 한 3, 40년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그러니까 진짜 심지어 경제학계, 글로벌 경제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된 나라에서 고물가는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개발 국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하는 경우, 뭐 그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거나 막 그렇지 어느 정도 성장이 좀 이루어진 성숙 경제에서는 고물가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정책을 피는 입장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못 써요. 이게 중앙은행이 됐던 재정이 됐던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막 돈 빵빵 뿌려가면서 그리고 뭐 그 금리도 확 내려가면서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우리가 40년 전 경험했던 그 무시무시한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그 허들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야 사실 물가 상승은 없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가 그 MMT라고 불리는 현대통화이론. 야, 돈 그냥 찍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가상화폐 얘기 나오고. 야, 그냥 뭐 채권도 그냥 찍어서 하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화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한서영 씨가 70년대 오일 쇼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벌써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도 이제 공급발 그 쇼크인데 그때 이후로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연준 파월 의장이 일시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 코로나19 와중에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지. 살면서 우리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나라가 그냥 통장에 돈 꽂아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네. 그래서 되게 황당했잖아. 이거 그냥 써도 되는 돈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게 물가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던 건데 이게 아닌 거야. 그리고 물가가 우리나라는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전에 역사책에서 봤던 고물가가 이제 오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5월에 FMC가 어제 밤에 그렇죠. 끝났죠. 있었죠. 근데 이번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서 시장이 환호했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서 뭐 그 다음날 또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0.5%포인트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맞아요. 근데 0.75%포인트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듣고 와! 0.75 안 한대. 0.5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와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파월 의장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이거 물가 못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빅스텝 0.5% 포인트가 빅스텝이었고 예. 그 전에 이제
0.75% 포인트 이것도 할 수도 있다. 예. 라는 이제 그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무서워했었죠. 예. 근데 어제 0.5%만 올리면서 안도를 했는데 예. 어쨌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또 이제 권순 기자가 얘기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곧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사실 좀 우리나라는 뭐 0.5%뭐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올릴지 말지 이게 좀 핵심 이유인데 근데 이것보다 좀 이따 뭐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 기준금리가 조금 요즘에 보면은 이게 거창한 얘기인데 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왜냐면은 이게 미국이 저렇게 올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올려서 금리 단차를 좁혀야지 이제 원화를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 안 일어나니까 좀 그런데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시점이 그 영끌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사이에 뭐 대선 때도 이게 이슈긴 했지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갈등이랄까?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아니 무슨 주식 영끌 하려는 사람 때문에 금리 못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우리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든데, 그러니까 금리 한국은행도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따라잡아야 된다. 반면에 이제 이 유주택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출금리가 지금 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7%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올리면은 아니 작년에 막 돈 풀려서 영끌했는데 지금 올리면은 이제 우리 이자 부담 때문에 못 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윗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정책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워낙 또 이 빛을 레버리지로 빚이 워낙 하려면은 많아졌어요, 또.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금리가 물가 때문에 뭐 올려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지 않나. 그만큼 맞아요. 고물가 그리고 집값 문제가 네. 이제 일반 아슬아슬한. 사람들한테까지 다가올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럼 우리가 고물가를 대처하는 그 FOMC에 대해서 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 고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 그게 금리를 조금 올렸더니 물가가 잡히더라. 요게 제일 해피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냥 경제가 침체까지 안 가고 적당하게 완화가 되면서 물가는 많이 안 오르는 요거가 이제 그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모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를 잡은 적은 없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그 다음 남은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를 왕창 올려서 물가를 잡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는 없는 거예요. A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별로 안 올렸는데, 금리를 별로 안 올렸는데 물가가 잡히더라. 이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금리를 왕창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그 곡소리 나는 거지. 대출 받은 사람 곡소리 나는 건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대출 받은 사람이 곡소리가 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럼 시나리오 C는 뭐냐면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리고 해야 돼요. 잡힐 때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B에 대해서 가장 리즈너블하게 보는 이유가 왕창 올려가지고 분위기 확 잡고 단기에 물가 빡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게 시나리오 B를 베스트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A를 원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C로 가는 거거든요. 올렸는데 안 잡히고 올렸는데 안 잡히고 올렸는데 안 잡히고. 찌글찌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연준에서 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났다는 힌트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 금리 그렇게 많이 안 올렸는데 적당히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A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보기엔 아닌데? 너 지금 물가 올리면 욕먹을까? 금리 올리면 욕먹을까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구두 서비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네. 사람들이 얼마나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런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가도 오를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사요.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이 제일 쌉니다. 그럼 일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삽니다. 그럼 올라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까지 땡겨 와서 사기 때문에 올라요. 이래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저물가가 유지가 되고 성장률이 낮은 상태,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른바 그 물가 목표제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목표제는 원래 밑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네. 게 물가 목표제인데 맨날 저금리니까 뭐 저희 물가 목표제는 2%입니다. 근데 막 0%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올려야 되는 건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자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려주기 위해서 물가 목표제를 위로 두는 거죠. 저물가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 빨리 사야 된다라는 심리를 잡고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 다 망했어. 안 팔릴 것 같아 물건. 가격도 떨어질 것 같아. 나 이거 살 돈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사죠. 그렇죠. 안 사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음. 그럼 물가가 떨어지니까 물가 떨어지네. 다음에 사야지. 다음에 사야지. 요러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을 시장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닌데?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 더 오를 것 같은데 연준이 못 잡을 것 같아. 라는 불안. 지금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입니다. 오늘 이번 FOMC에서도 고용 얘기를 좀 했는데 고용률이 낮으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를 아까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실업률하고 얼마 어떻게 연결되냐면 실업률이 높으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못 사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실업률이 되게 낮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실업률이 지금 낮은데 어느 정도로 낮냐면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9개다. 그러니까 실업자는 한 명인데 일자리는 2개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구하죠. 올려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나 갈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임금 물가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는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나 물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월급을 올리면 우리 회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물건값을 올려야 되겠네.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또 오르니까 사장님 월급 더 주세요. 이게 스파이럴이 이제 소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1.9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 적당히 금리로 네. 1.4명, 5명 정도까지만 낮춰주면 그러니까 고용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살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실업률의 숫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실업률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여전히 수요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좀 있고 재난지원금도 좀 받았고 요즘에 임금도 좀 올라가는 추세라 돈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문제가 더해진 거는 공급망이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뭐 중국의 그 락다운부터 해가지고 공급의 문제에서 물건을 안 들어오는데 수요는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여기서 그 정도로 대처를 해서 수요를 잡을 수 있겠느냐. 공급이 당장 살아나진 않을 거고 수요는 엄청나게 강한데 이 정도 물가 올린 걸 가지고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은 사실 그 아까 허 기자가 사회 갈등적인 국면의 모습을 좀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면 굉장히 좀 약한 사람들이 많이 먼저 힘들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아이 그럼 나는 대출 받은 사람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도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진짜 곡소리 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다. 그럼 곡소리 난 사람이 바이든 정부를 지지하겠느냐?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곡소리가 안 나면 물가를 못 잡을 거다. 요 딜레마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금리를 이만큼만 올려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까 A 시나리오의 네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내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지금 물가가 잡기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파월 의장 너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봐야 너는 물가를 못 잡을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5월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딱 출범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상황에 아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 임금 스파이럴을 잡으려면 우린 너무 힘들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물건도 좀 아껴 쓰시고 임금도 많이 올리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물가가 잡혀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정치인이 그걸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 인수위가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 표를 좀 얻은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 좀 완전히 스탠스가 완전히는 아닌데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LTV는 완화를 하겠는데 DSR은 유지를 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왜 이렇게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다가 왜 바뀌었냐면은 이유가 바로 물가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이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서 한국은행이랑 갑자기 회의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공식적인 무슨 업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잡혀서 막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게 물가 때문에 지금 인수위 그러니까 새 정부가 아마 그 출범 직후부터 맞닥뜨려야 하는 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게 물가여서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 올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연끌한 2030이 특히나 연끌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니까 인수위도 막 비판 중에 하나가 아니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선을 해달라 완화할 건 확실하게 완화하겠다 하고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뭔가 그냥 대충 간만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일기 신도시도 매체에서 이거 뭐지 그 새 정부 임기 중에는 뭐 자꾸 못한다 이런 기사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날 막 부랴부랴 뭐 일기 신도시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물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새 정부도 아마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출범하기 전이니까 뭐 세게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범 5월 9일이죠. 이때 이후부터 아마 좀 물가가 이 금융 쪽에서는 가장 큰 과제 숙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런 데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가 확실하게 경기를 침체시킬 자신이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는 거의 의미가 현재 과열돼 있는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얘긴데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 새로 출범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성장률 팍팍 내드릴게요.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그 정권에 계신 그러니까 권력을 새로 갖게 되신 분들이 어떤 식의 립 서비스와 어떤 식의 그 센티멘탈 관리를 하면서 정책을 펴 나갈 거냐.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은 용기를 좀 내줬으면 좋겠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이 고물가 상황이나 통화량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약간은 좀 어려워질 수가 약간이라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시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건데
이거는 경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하기 어려운 걸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게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임금 물가 스파이럴이 나타나는 걸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임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 보니까 막 진짜 임금 때문에 난리예요. 그 얼마 전에 한 상장사 CEO분을 만났는데 야 임금을 한 10%씩 올려도 직원들이 귀등으로도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연봉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받는다. 그럼 500만 원 올려주면 그 12분의 1 나누면 뭐 대충 세금 떼고 하면 40 얼마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은 그 물가 문제보다 사람들의 센티멘탈에 지금 고정돼 있는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가 주식, 부동산, 코인이 최근 2, 3년, 부동산은 4,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급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뭐 맞아요. 이자나 갚지. 그 집을 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금 좀 올려주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큰 회사일수록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그 사업을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또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큰 회사는 등치가 크니까 뭔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신사업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매출 나는 회사가 있는데 한 50억 정도 나는 매출이 기대되는 신사업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5억을 올렸다. 그러면은 50억짜리 사업 입장에서는 우와 우리가 1년 만에 10%나 성장했습니다. 요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0.1%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별로 이렇게 전체의 시선으로 그 신사업을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쟤네들을 아예 회사로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핀아웃을 시켜서 그냥 걔네들 좀 주식 좀 주고 스톡옵션 주고 니네가 이거 50억짜리 잘 키워가지고 뭐 상장을 시키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만족감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가치 엄청 올랐고 임금 많이 올랐고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와서 사장님이 아 우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금을 안 올려줄게요. 그 직원들이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돈을 안 쓰면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뭘 안 사면 물가를 잡을 수 있어. 다 같이 돈을 안 쓰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나는 좀 아니잖아. 나는 작년에도 못 벌었거든. 근데 나한테도 달라고? 나보고 덜 받으라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순간인 거죠. 이게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이게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난데 한참 달려와가지고 막 그 연준을 이제 파티 브레이커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막 신나게 춤추고 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 지금 힘들게 입장권 끊어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 영업 이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아, 노래 좀 줄여주시고요. 나가시고요. 아 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이 더 난리예요. 뭐 삼성전자 노조 처음 생겼잖아요. 네. 와, 지금 그 무노조의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 갔다 오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개발자 네카쿠베 뭐 여기서 막 엄청 받는다고 뭐 내가 그래도 삼성 다니는데 어깨 피고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생겼는데 노조가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 우리의 임금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직원들도 알아요. 뭐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정하게만 해달라. 다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나만 올려달라. 왜냐면 나는 성과를 잘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봉 협상을 해서 가격을 많이 안 올리는 임금을 많이 안 올리는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나라도 한번 빠져나가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사장님의 립서비스는
매년 있어 왔는데 이번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믿어?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이지. 그쵸. 근데 이거를 막 금리 왕창 올리고 뭐 분위기 살벌하고 이 정도 돼줘야 아 지금 올려달라 그럴 타이밍 아닌가? 라고 느끼는 거지. 사상 최대 실적에 지금 뭐 코스피는 빠졌지만 실적이 올라가지고 뭐 코스피 PER이 뭐 11배 그래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보다 낫다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난해 15조 원으로 전년보다 20%가 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영업 비용이 36%가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개발자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직원 급여는 77%. 네이버도 시장 전망치보다 10%가 언더로 했어요. 언더퍼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요새 끝내주더만. 제일 부러워요. 요즘. 의자, 허먼 밀러. 그러니까. 전 사실 뭐 은행을 출입하고 있어서 은행들 복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듣지만 사실 그것보다 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는 진짜 같아요. 이게 그 레고랜드 통으로 빌려가지고. 거기다 또 충격받았던 게 이 회사에서 어린이날에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면은 그 하이닉스 공장 네. 레고가 아니라 옥스포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 본인들의 공장 모양을 해가지고 그 애기 있는 직원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와 이거는 단순히 뭐 이게 레고가 뭐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뭐랄까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센스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그 존중받는 느낌. 네, 그러니까 신경 써주고. 제가 레고랜드 제가 프리 오픈에 갔다가 프리 오픈은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어린이날 가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거리를 알거든요. 근데 진짜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몇 시간 걸려? 주문하는데 30분. 주문한 음식 나오는데 40분. 이게 패스트푸드인데.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거기 식탁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데 네네. 그 자리를 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음식을 주문했으면. 근데 음식이 안 나와. 자리는 잡았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에 음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만히 서 있어. 진짜 웃기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날 줄 서신 거 보니까 주차장보다 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좀 많이 하셨겠다 그랬는데 SK는 그거를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아도를 쳐서 빌렸죠. 예, 13,000명 한 도로에서 딱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전, 뭐 스마트폰, 카카오 네이버는 IT 플랫폼 네네. 회사인데 삼성은 뭐 가전도 있고 뭐 그 TV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 누구를 올려줘야 되냐? 그러면 힘든 와중에 고전하면서 힘들게 지냈던 직원들에게 더 줄 거냐? 아니면 최대 실적 낸 곳에 더 줄 거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싸워. 근데 그 안에서 또 노조가 생겨.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것도 그 어쩌면 팔자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그 전에도 화학이나 철강 회사들 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단일 품목. 거의 사실상 단일 품목. 같은 사이클이니까. 근데 이게 올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것도 시장의 예측치보다 훨씬 많이 냈는데 근데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과 이 물가가 올라가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 전망되는 상황에 분명히 이번에 노사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성격이 있냐면 경제에서 노동은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뭐 투자 뭐 이런 거라 그러면 네네. 그게 다 이루어지고 고용까지 가는 거는 후행 지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뭐 선행 지표나 동행 지표쯤 되는 거고 노동 지표는 이제 악화될 노동 지표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노사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게 너무 사장님 스타일로 말하나? 우리 사장님도 맨날 좋으면 지금이 정점입니다. 꺾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고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맨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완전 대혼란의 시기예요.
지난달 퇴사자가 450만 명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연봉도 잘 안 맞고 돈도 좀 있고 자산 가치도 많이 올랐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기업의 구인 규모 사람 뽑겠습니다 규모가 1155만 명으로 사상 최대. 대기업기죠. 퇴사자 사상 최대, 구인 사상 최대. 그리고 팬데믹 효과가 남아있는 소매업 같은 경우는 남는 일자리가 15만 5천 개. 여기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이민자들 안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소매업 이전에 맨날 최저임금 주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팬데믹 때 좀 어쩔 수 없이 좀 쉬었는데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한 사람당 일자리가 2개 정도 있는데 금리로 한 1.6개 정도, 5개 정도까지만 낮추면 와 사람들의 심리가 꺾여서 뭐 1대1로 내려올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1대1이 뭐야 지금 금리 그거 조금 올려봐야 뭐 그러면 어쩌라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FOMC가 굉장히 욕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조금 안도하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안도해서 좀 반등했다가 야 그래도 물가 오르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고물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안 갔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를 것 같으면 사게 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를 거라는 기대, 인간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 주체들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좀 쉽시다.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지. 그쵸. 그 약하죠. 아니 내가 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월급 높여달라 했는데 갑자기 사장이 우리 글로벌 경제가 근데 막 대통령이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 안 됩니다. 막 한국은행 총재가 뭐 공문 내려오고 막. 여러분 뭐 힘들어 보이지만 뭐 제가 금리 좀 올려서 여러분 다 망하게 해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대출 받으신 분들 한번 이자 내느라 한번 고생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때 위정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인수위에서도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고물가가 되게 되면 밑에서부터 깨지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깨지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사실 자랑하고 싶은 거는 불특정 다수나 중산층, 중상층, 그러니까 중산층 그리고 그 위쪽 네. 그쪽 타겟으로 하는 게 제일 잘 먹혀요 정치적으로. 그쵸. 그리고 약간 중산층보다 언더에 계신 분들은 위로 올려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중산층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대로를 외쳐드리면 되는 거가 제일 잘 먹히는 정책이에요. 제일 표가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관심 갖고 싶어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하층. 이게 제가 되게 씁쓸한 얘기를 들었는데 포장된 빈곤이라는 말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곤을 마주보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진짜 빈곤을 무릅쓰고 사시는 분들을 우리 눈앞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되게 예쁘고 잘 챙겨 입지 못하는 분들을 새벽부터 출근을 시켜서 예쁜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뭐 진짜 옆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경비서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예쁜 옷을 입혀서 그리고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뭐 첫 차라든지 막차라든지 이래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시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시간에는 그분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이거를 포장된 빈곤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서로들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건데 이 고물가 시대가 되거나 아니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그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뿐만이 아니라 이미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 뭐 그동안 뭐 재개발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가격 올려드릴게요 하면은 좋아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빚내서 투자하시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 정치인들 하는 얘기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물가 상승 대비 자기 연봉으로 할 수 있는 그 원칙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한 3, 4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자기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자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임금이 인상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이리스크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그 뻔한 얘기들을 이제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길게 했어요. 아우,